영자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날 오후 백이호 김할머니 아들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0년을 간병일을 해오면서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감사 인사 뒤에 숨겨진 우리 가족을 둘러싼 거대한 거짓말을 말이에요. 새벽 6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간병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간병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일지에는 제가 지금까지 돌본 환자분들의 이름과 상태, 그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첫 환자였던 이 할아버지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새로 입원하신 박할머니 정보가 적혀 있었죠. 영자야, 오늘도 고생 많겠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5세가 된 지금도 환자분들이 영자 선생님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고 하시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요. 특히 눈가 주름이 깊어진 걸 보면 아, 나도 이제 할머니구나 싶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집을 나섰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거리를 걸으며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분 정도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이 시간이 제겐 하루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김할머니가 어떠실까? 어제 저녁에 열이 조금 있으셨는데 박할아버지는 물리치료 받으실 때 많이 아파하셨는데 오늘은 좀 나아지셨을까? 매일 아침 환자분들 생각하며 걷는 이 길이 참 좋았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의 간병인 선생님들이 와 계셨어요. 영자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응, 미영이 먼저 왔구나. 오늘 담당 환자분들 어떠셔? 젊은 간병사 미영이와 인사를 나누며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후배 간병사 중 한 명이었어요. 성실하고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30년 전 제 모습 같아서 특히 예뻐하고 있었죠. 영자 선생님,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환자분 가족들이 자꾸 비용 문제로 상담실에 가시더라고요. 어제도 203호 댁에서 원무과에 따지러 가셨어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최근 들어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배고 할아버지 아드님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던데.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요즘 의료비가 비싸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오전 8시 제가 담당하는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중증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이다 보니 병원에서도 까다로운 환자분들을 제게 맡기곤 했습니다. 할머니 왔네. 어제 못 보고 가셨지? 백이호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치매 초기셨지만 저는 항상 기억해 주셨어요. 어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찍 들어갔어요. 할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그런데 영자야, 우리 아들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김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할머니 아드님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셨구나. 할머니는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야.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할머니의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모습을 30년 동안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야. 가족에게 부담 주는 것. 오전 회진 시간이 되어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며느리 소희도 있었어요.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고마웠죠. 아들이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병원 일에 이해도 있고 며느리마저 간호사라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소희야, 너도 고생이 많다. 밤 근무 서고 힘들지?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환자분들이 비용 문제로 많이 문의하시던데 혹시 뭔가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간호사다 보니 그런 것들도 신경 쓰는구나 싶었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환자분들까지 챙겨주니까 고맙지. 하지만 그때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희의 표정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마치 억지로 관심 있는 척하는 것 같은?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오후 2시쯤 203호 박할아버지 댁에서 상담실로 가시는 걸 봤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미영아, 203호 어떤 일이야? 아들분이 비용 문제로 항의하러 가신 것 같아요. 이번 달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저도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하시던데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30년 동안 간병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혹시 병원에서 정책이 바뀐 건가?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병원에서 별다른 공지도 없었고 갑자기 비용이 오를 이유도 없었어요. 오후 4시 간병 일을 마치고 간병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야. 준수. 아들 목소리였어요. 요즘 들어 아들이 자주 전화하지 않아서 반가웠죠. 응, 아들아.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너는 요즘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 그럭저럭이야. 그런데 엄마 소희가 요즘 병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환자 가족들이 자꾸 특크를 걸어서. 아들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트집? 무슨 트집을? 비용 문제로 자꾸 따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소희도 힘들어해. 아, 소희도 그런 일로 고생하고 있구나. 며느리도 간호사로서 환자 가족들의 불만을 정면으로 받아야 하니 힘들 거예요. 그렇구나. 소희한테 힘내라고 전해줘. 응, 알겠어. 엄마도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 병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오후 6시 퇴근길에 미영이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선생님, 저도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환자분들이 받는 서비스는 예전과 똑같은데 비용은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미영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혹시 병원에서 정책이 바뀐 건가? 그런 공지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영자 선생님,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뭔데? 한소희 간호사님이 담당하시는 환자분들 비용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미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낡은 간병 일지를 펼쳐놓고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환자분들 상태는 비슷한데 왜 가족들이 비용 문제로 고민하실까? 30년 동안 쌓인 경험으로 보면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우리 가족이었어요. 준수와 소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들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감이 예감이었다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발견하게 될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도 환자분들을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바로 그 병원에서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며느리 소희가 아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환자분들만 생각하고 있었죠. 사흘 후 오후 원무과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희 아버지가 받은 치료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배고 할아버지 아드님 목소리였어요.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병실에서 간병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어요. 또 비용 문제구나. 요즘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네. 할아버지를 돌보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30년 동안 간병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환자 가족들이 비용 문제로 다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영자 선생님, 저희 아들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배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 내가 받은 치료가 그리 많지 않은데.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투약과 물리치료만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날 오후 4시쯤 우연히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가 소희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평소와 다르게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 호기심에 살짝 다가가 봤는데 소희가 환자 비용 내역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화면에서 뭔가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물리치료 횟수를 늘리고 특식비를 추가하고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있었거든요. 소희야? 제가 부르자 소희가 깜짝 놀라며 화면을 급하게 닫았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뭘 하고 있었어? 그냥 환자 정보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희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뭘 수정하고 있던 것 같은데 수정이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당황하지?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아들아. 저녁은 먹었어? 응, 그런데 엄마 소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자꾸 소희 일하는 걸 감시한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감시라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오늘 오후에도 소희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며? 아, 그때 말하는 거구나. 그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감시한 게 아니라. 엄마, 소희도 전문 간호사야.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간섭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감시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리고 엄마, 소희가 말하는데 엄마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 다른 병원으로? 응. 가족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서로 불편할 수 있다고. 특히 소희가 간호사인데 엄마가 간병인이면 환자들이나 다른 직원들 시선도 좀 그렇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가라는 거였어요. 엄마, 소희 말도 맞는 것 같아. 요즘 병원 분위기도 좀 이상하다고 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환자분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있으면 소희도 일하기 어렵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른 간병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영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어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 영자 선생님이 간호사 업무에 간섭한다고.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한소희 간호사님이 영자 선생님이 자꾸 환자 비용 관련해서 질문하고 간섭해서 일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저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영아, 내가 언제 간섭했어?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영자 선생님이 항상 환자분들만 생각하시는 걸 봤는데 미영이는 제 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특히 간호사들은 소희의 말을 믿을 테고 저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오전 회진 시간에 소희를 마주쳤어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소희야. 어머님, 혹시 어제 준수 씨랑 이야기하셨어요? 응, 했어. 그럼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간호사로서 일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난 그냥 내 일만 하고 있는데 하지만 환자 가족들이 비용 문제로 항의할 때 어머님이 끼어드시면 저도 곤란해져요. 끼어든다고? 난 끼어든 적 없어. 어제도 제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뭘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소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내가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무엇이 달라진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며느리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간병사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낡은 간병 일지를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돌본 환자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돌봤는데 혹시 내가 늙어서 일하는 방식이 구식이 된 건가? 그때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영자 선생님,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미영아, 나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영자 선생님은 누구보다 환자분들을 잘 돌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영자 선생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미영이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퇴근길에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30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가족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는 게 가장 서러웠죠. 내가 뭘 위해 30년 동안 일해왔나? 집에 도착해서 간병일지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소희가 그때 컴퓨터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나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고 할까? 혹시, 정말 혹시 소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환자분들이었어요. 내가 이 병원을 떠나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그냥 포기해야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영자 선생님만이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102호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환자분들만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희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는데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보면 시선을 피했고 다른 간병사들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영이만이 여전히 제 편이었어요. 괜찮아.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간호사들이 영자 선생님을 피하고 신경 쓰지 마. 우리는 환자분들만 잘 돌보면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환자분들은 달라. 환자분들만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있어. 그 생각에 힘을 얻어 오늘도 병실로 향했습니다. 105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자 선생님, 어제 우리 아들이 또 원무과에 가서 따졌더라고. 또요? 응. 이번 달 청구서를 보니까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야. 더 많이? 할아버지, 이번 달에 새로 받으신 치료가 있나요? 그게 없어. 지난달이랑 똑같은데 말이야.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정말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치료는 기본 투약과 주 2회 물리치료가 전부였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청구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침대 옆 서랍에서 청구서를 꺼내주셨어요. 한번 보자마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리치료가 주 5회로 되어 있네? 분명히 주 2회인데. 특식비도 들어가 있고, 할아버지는 특식 한 번도 안 드셨는데? 할아버지, 이 특식비가 뭔지 아세요? 특식? 그게 뭐야? 난 그냥 병원 밥만 먹는데. 물리치료도 이상해요. 할아버지는 월 수요일에만 받으시는데 여기는 메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화가 난 거야. 확실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청구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날 오후 몰래 다른 환자분들의 청구서도 확인해 봤어요. 203호 박할아버지, 301호 이할머니, 모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소희가 담당하는 환자분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소희가 하고 있었구나. 그날 컴퓨터에서 본 게 바로 이거였어. 확신이 들자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환자분들을 속이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그리고 준수는 알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아들아. 엄마 소희가 말하는데 엄마가 자꾸 환자들 청구서를 보고 다닌다며? 벌써 소희가 말했구나.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같이 본 거야. 엄마 그런 건 간병인이 볼 일이 아니야. 간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지만 청구서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청구되고 있어. 준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엄마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뭐라고? 엄마는 간병인이잖아. 의료진들이 어떤 치료를 하는지 다 알 수 없어. 나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뭐가 이상한지 정도는 알아. 엄마가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의료 시스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발견한 명백한 문제를 아들이 믿지 않는다니. 그럼 넌 소희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희는 전문 간호사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가족?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야? 나도 가족인데?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소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상처? 내가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엄마 진정해.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 가족끼리 싸운다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인데 아들은 그것을 가족 간의 싸움으로 보고 있었어요. 좋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게. 엄마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왜 나가야 해? 엄마가 있으면 소희도 일하기 어렵고 병원 분위기도 좋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는데 더욱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간호사들은 아예 저를 못 본 척했고 일부 간병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영자 선생님, 요즘 정말 힘드시겠어요. 미영이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미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전혀요. 영자 선생님은 항상 환자분들만 생각하세요. 그럼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영자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미영이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오후에 102호 김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자야, 요즘 힘들지? 할머니, 괜찮아요. 다 보여. 너무 걱정 마라. 할머니, 영자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30년 동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돌봐줘서 고마워. 김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병원의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할 때 환자분들만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들을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영자야. 그 순간 결심했어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 환자분들이 속고 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낡은 간병일지 옆에 새로운 기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환자별 청구서 이상 내역. 105 할아버지 마이너스 물리치료 주 2회 청구서상 주 5회. 105 할아버지 마이너스 특식 제공 안암 청구서상 월 30만 원. 203호 박할아버지 마이너스 재활치료 월 8회 청구서상 월 15회. 203호 박할아버지 마이너스 특별간호 없음 청구서상 월 50만 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패턴이 보였어요.
모두 소희가 담당하는 환자분들이었고 실제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많은 비용이 청구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야. 그런데 도대체 왜?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소희가 담당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청구서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확실해. 소희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훔친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준수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마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아니야. 준수는 몰랐을 거야. 하지만 소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해. 그날 밤 혼자 앉아서 30년간의 간병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왜 하필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환자분들을 속이는 일만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비록 혼자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낡은 간병 일지와 새로운 증거 노트를 나란히 놓고 보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 그리고 환자분들에 대한 책임감. 그것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의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있지만 환자분들만은 제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영자 선생님,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입 간호사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한 첫 마디였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는 법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증거 노트를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혼자서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패턴이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담당하는 환자 15명 중 12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청구를 받고 있어 월 평균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더 많이. 1년이면 몇억 원이 되는 거지? 계산해 보니 규모가 상상보다 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잘못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는데 미영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선생님, 어제 밤 늦게까지 생각해봤는데요. 뭘? 영자 선생님이 발견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건가요? 무슨 말이야? 어제 301호 이 할머니 따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청구서에 나온 치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역시. 어떤 치료? 특별 영양제 투약이랑 전문 마사지 서비스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런 거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미영이의 증언이 제 조사 결과와 일치했어요. 미영아, 혹시 다른 환자분들도? 네. 203호 박할아버지도 비슷하세요. 재활치료 횟수가 실제보다 2배로 청구했다고 아드님이 항의하셨어요. 확실해. 이제 다른 사람도 알기 시작했구나. 그날 오전 새로운 간호사가 우리 병동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지훈이라는 26살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지훈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오늘부터 이 병동에서 일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박영자 선생님. 다른 간호사분들이 얘기하시던데 또 무슨 안 좋은 얘기겠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좀 복잡한 얘기가 있다고. 지훈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일? 환자 청구서 조작 사건이요.
그때 경험이 있어서 요즘 이 병원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떤 점이 이상해 보이세요? 환자들이 받는 실제 치료와 차팅 기록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특정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들은 지훈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한소희 간호사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날 오후 미영이와 지훈이 그리고 저는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병원 뒤편 작은 정원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훈 씨,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셨어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치료 기록을 수정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실제로는 하지 않은 치료를 했다고 기록하고 언제요? 보통 야간 근무 때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야간에 몰래 한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상한 건 환자 가족들이 항의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부인하면서 시스템 오류라고 둘러댄다는 거예요.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봤어요. 가족들이 따지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의료진을 불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의 질문에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떤 증거요? 현장을 직접 보는 거죠. 실제로 조작하는 순간을.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뭐 하고 계세요? 돌아보니 내과 과장님인 이정민 의사였어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의사분이었는데 평소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어요. 들켰다. 아, 안녕하세요. 잠깐 쉬고 있었어요. 박영자 선생님이시죠? 요즘 병원에서 소문이 많이 나던데 또 안 좋은 소문이겠지. 무슨 소문이요? 환자 청구서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던데 혹시 선생님이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의외의 질문이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미영이와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믿어봐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청구서 조작, 가짜 서비스 기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소위까지. 이정민 의사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최근 몇 달 동안 치료비 관련 불만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아무도 그런 치료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그럼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가? 우리가 함께 조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정말 조직적인 범죄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미영이, 지훈이, 그리고 이정민 의사까지.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소희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나야. 응, 아들아. 엄마 소희가 말하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희를 감시하고 있다며? 벌써 알았구나. 감시가 아니라 조사하는 거야. 조사.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환자분들이 속고 있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엄마 그런 건 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가 나설 일이 아니고. 병원에서는 모르고 있어. 아니,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큰일 날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큰일? 소희가 엄마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고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라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좋아. 고소하라고 해. 나도 할 말이 많거든. 엄마, 아들아, 너는 어디까지 소희 편을 들 거야? 이건 편드는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소희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보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보면 아예 다른 곳을 보거나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소희가 뭔가 말을 했구나. 미영이가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영자 선생님, 조심하세요. 어제 밤 간호사 회의가 있었는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 함부로 간호사들을 의심하고 업무를 방해한다고. 역시 그리고 지훈 씨도 문제라고 했어요. 신입인데 선배들을 의심한다고. 지훈이까지 문제가 되었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영자 선생님 오늘 밤 야간 근무인데 혹시 그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요? 실제로 조작하는 현장을 잡는 거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구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하면 될 거예요. 이정민 의사님도 협조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소희의 범행 현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며 내일 밤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은 지훈이의 야간 근무 날이었어요. 저와 미영이 그리고 이정민 의사는 오후 11시에 병원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이정민 의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지훈이가 미리 확인했는데 오늘 밤 소희가 야간 근무라고 해요.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그럼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면 신호를 보낼게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정말로 소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밤 12시 30분 이정민 의사가 신호를 보냈어요. 저와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복도 끝에서 손짓으로 안내했어요. 간호사실 근처 작은 공간에 숨어서 소희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정말 뭔가 하고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소희가 나타났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에요. 지훈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간호사실 근처로 다가갔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소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환자 치료 기록을 수정하고 있어 물리치료 횟수를 늘리고 특별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어요. 소희가 직접 청구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희야, 잘 되고 있어? 준수 목소리였어요. 설마 아들도 여기 있다고? 준수가 간호사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소희와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했어? 15명 정도요. 이번 달 목표치는 달성했어요. 좋아. 그런데 엄마가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 괜찮아요. 어차피 곧 다른 병원으로 보낼 거잖아요. 목표치라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제 귀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소희야, 혹시 들킬 위험은 없을까? 걱정 마요. 이번이 3번째 병원이에요. 이제 완벽하게 시스템을 파악했어요. 3번째 병원?
그럼 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일을? 첫 번째는 얼마 못해서 그만뒀지만 두 번째 병원에서는 2년 동안 잘했거든요. 얼마나 벌었더라? 2억 정도요.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이어? 준수의 사업 자금이 그런 돈이었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네. 엄마가 너무 깐깐해. 처음에는 그냥 무식한 늙은이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요. 무식한 늙은이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자고 한 거야. 근데 어머님이 쉽게 나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이요? 엄마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병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를 유도해서 쫓아낼 수도 있고. 실수를 유도한다고? 내 아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소희야, 그런데 혹시 엄마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뭔 소리야? 두 번째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간병인 한 명이 너무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사고로 만들었어요. 사고라고? 설마 사람을 해쳤다는 뜻인가? 진짜로? 그 간병인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게 진짜 사고였어?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소희가 웃으면서 말하는 걸 보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진짜 뭘 한 거지? 그리고 내 아들이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더 끔찍한 건 준수의 반응이었어요. 소희야, 그런 일은 하지 마. 엄마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물론이에요. 어머님은 가족이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자. 네. 걱정 마세요. 조심스럽게 할게요. 조심스럽게 한다고? 그럼 나를 해칠 생각은 있다는 뜻이잖아. 아들이 저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때 소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가요. 내일 또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응, 그러자. 우리는 급하게 숨었어요. 소희와 준수가 나가는 걸 기다린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 뒤편에서 다시 만났을 때 모두 말이 없었어요. 특히 이정민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네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본 것들을 모두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요? 네. 이건 단순한 병원 내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죠.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준수도 처벌받는다는 뜻이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며느리는 전문적인 범죄자였고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낡은 간병 일지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환자분들을 돌본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환자분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야. 새로운 결심이 들었어요. 가족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해. 환자분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다음 날 아침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어젯밤에 병원에 있었어? 들켰나? 왜? 소희가 그러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 난 집에 있었어. 정말? 정말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이상한 생각? 소희를 해치려고 한다거나. 내가 소희를 해치려고 한다고? 오히려 소희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다행이야. 엄마, 제발 이상한 일 하지 마.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나는 가족에 포함이 안 되나?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날 오후 이정민 의사와 만나서 경찰 신고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소희의 과거 행적, 다른 병원에서의 범죄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 모든 걸 다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과의 전쟁, 범죄자와의 전쟁, 그리고 제 자신과의 전쟁이 말이에요. 이정민 의사와 경찰 신고를 준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박영자 선생님, 원장님이 부르십니다. 원장실에서 왜 나를? 30년 동안 일하면서 원장실에 불려간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니 김 원장과 함께 소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준수까지. 왜 우리 가족들이 다 여기 있지? 앉으세요. 박영자 선생님. 김 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심각한 문제? 한소희 간호사가 신고를 했어요. 선생님이 환자들을 선동해서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뭐라고? 그리고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하더군요. 소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내가 소희를 괴롭혔다고? 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사실입니까? 환자들 청구서를 멋대로 보고 다니면서 병원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게 사실 아닙니까? 청구서 조작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건 간병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준수가 끼어들었어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요.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판단력이 이상하다고?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말한다고? 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 김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영자 선생님, 이건 병원 측에서 작성한 경고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경고장이라고? 30년 동안 성실히 일한 제가 경고장을 받는다고? 원장실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 소희가 따라왔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뭐야?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고? 저희를 의심하는 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미영이와 지훈이, 이정민 의사를 말하는 건가? 소희야,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전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환자들을 속이는 게 내 일이야? 소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직접 본 걸 함부로라고 해? 뭘 보셨다고요? 너와 준수가 밤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3번째 병원이라고 했지? 2억 원이라고 했고.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헛소리를 누가 믿을까요? 헛소리? 70 가까운 할머니가 밤에 몰래 돌아다니면서 엿듣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치매 걸린 할머니로 몰아가려는 건가?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그런 증언을 믿을까요? 그날 오후 미영이를 만나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영이 어디 갔어요? 다른 간병사에게 물었더니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미영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둔다고? 왜요? 글쎄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던데. 급하게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야. 어디야? 영자 선생님, 죄송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어?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 제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이상한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소희가 미영이를 겁주었구나. 미영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죄송해요. 영자 선생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훈이를 찾아갔더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영자 선생님, 저도 다른 부서로 발령 났어요. 뭐라고? 갑자기 인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일부터 응급실 근무래요. 응급실 근무? 그럼 우리 병동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 지훈아, 이것도 소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계획은? 이정민 의사님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갑자기 의료진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치료에 소홀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나요? 소희가 모든 걸 다 맡고 있구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어. 그날 저녁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하자. 뭘?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서 준수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 뭘 그만하라고? 소희를 괴롭히는 거. 그리고 이상한 상상하는 것도. 상상이라고? 엄마가 말하는 그런 일들. 다 엄마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들어냈다고? 준수야, 너 양심이 있어? 엄마 사실을 받아들여.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는 없는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거야. 준수야, 내가 그날 밤 소희와 함께 있었던 건 사실이야. 엄마 그런 일 없었어. 2억 원 이야기도 들었고 3번째 병원이라는 말도 들었어. 엄마가 꿈꾼 거야. 준수가 단호하게 부인하는 걸 보니 절망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거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소희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하러 왔어? 준수 오빠랑 함께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는데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결정을 하셔야 해요. 무슨 결정?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요. 요양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해요. 내 상태가 뭐가 안 좋다고? 준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미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줘. 난 요양원 안 가. 엄마, 선택권이 없어. 뭐라고?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법적 절차? 무슨 법적 절차? 소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후견인 선정 절차를 밟는 거요. 치매 진단이라고?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환자들을 선동하고 병원 직원들을 괴롭히고 없는 일을 있다고 주장하시고 이 여자들이 나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혼자 남겨진 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어. 미영이도, 지훈이도, 이정민 의사도, 심지어 내 아들까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정말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낡은 간병 일지를 봤어요. 30년 동안의 기록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내가 정말 틀렸나? 내가 본 것들이 정말 상상이었나?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본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니야. 내가 본 건 분명했어.
소희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도 준수와 나누는 대화도 다 진짜였어. 그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자 선생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경찰서 수사관 김민수입니다. 경찰이요? 네. 선생님이 신고하려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이정민 의사가 연락한 건가? 어떻게 제 번호를? 이정민 의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는 건가?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찰이 도와준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소희와 준수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버릴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환자분들이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반드시 성공해야 해. 환자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며 내일이 운명을 결정할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경찰서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말할 수 있겠구나. 30년 동안의 경험과 며칠 밤 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 보여줄 거야. 경찰서에 도착하니 김민수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의사님께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조사실에 앉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소희의 이상한 행동, 청구서 조작, 그리고 그날 밤 목격한 모든 것들까지. 혹시 물증이 있나요? 제가 준비해온 증거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환자별 청구서 이상 내역이에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네요. 그리고 이건 소희가 담당하지 않는 환자분들의 청구서예요.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명확해요. 김 수사관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선생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미 선생님을 치매 환자로 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환자분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현장 조사를 해보죠. 그날 저녁 9시 김 수사관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요. 한소의 간호사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소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경찰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경찰이요? 무슨... 소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신고하신 건가요? 환자 의료비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때 준수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준수가 저를 보더니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진짜 경찰까지 부른 거야? 준수 씨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죠. 김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간호사실에서 김 수사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의 치료 기록을 보여주세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물리치료가 주 5회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102호 김할머니 아드님이 나타났어요. 마침 면회 시간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김 수사관이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물리치료를 주 5회 받으신 적이 있나요? 물리치료요? 저희 어머니는 주 2회만 받아요. 월 수요일에만. 소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이 청구서가 틀렸다는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때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받지 않은 치료비가 청구됐어요. 드디어 모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구나. 그때 이정민 의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의사 선생님, 잘 오셨네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 수사관이 치료 기록들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환자들의 실제 치료 내역과 기록이 일치하나요? 이정민 의사가 기록들을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절반도 안 되는 치료만 했어요. 그럼 이 기록들이 조작된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희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 김 수사관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야간에 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을 텐데 확인해 볼까요? 야간 접속이요? 네. 시스템 로그를 보면 언제, 누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 다 나와요. 소희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컴퓨터 전문가가 와서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소의 간호사 계정으로 야간에 대량의 치료 기록이 수정됐네요.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 거의 매주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소희 씨,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소희가 입을 벙긋거리다가 갑자기 준수를 바라봤어요. 준수 오빠, 도와줘요. 이 순간에도 내 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준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야, 이게 뭐야? 정말로 그런 일을 한 거야?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사업 자금. 드디어 소희가 준수를 끌어들이기 시작했구나. 사업 자금이 뭐야? 김 수사관이 예리하게 물었어요. 준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인정했구나. 그때 소희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준수 오빠 사업이 망할 뻔했거든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속인 거예요?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소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 병원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그걸. 소희가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박영자 씨가 밤에 몰래 엿듣고 다닌 거예요. 이 순간에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김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영자 선생님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환자 가족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준수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내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준수야. 엄마가 울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준수야, 일어나. 안 일어날래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예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수야,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소희가 경찰에 연행되어 나갔어요. 떠나면서 저를 한 번 더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준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수야, 너는 왜 그랬어? 돈 때문이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소희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너무 급해서.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자꾸 의심하시니까. 소희가 엄마를 막아야 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준수야, 너는 정말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무서웠어요. 소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부모까지 배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수와 둘이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야지. 소희와는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래, 이런 일을 저와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것도 그렇고,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도. 준수가 드디어 소희의 진짜 모습을 본 거구나.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후회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를 믿지 않았던 것을. 준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아니야.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며칠 후 병원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자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영이가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미영아, 언제 돌아왔어? 어제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지훈이도 다시 우리 병동으로 발령받았고 이정민 의사도 억울한 민원이 철회되었어요. 영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이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30년 경험이 허투루 쌓인 게 아니었네요. 30년.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구나. 김 원장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사과하기 위해서요. 박영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병원에 큰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환자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물론이죠. 이곳이 제 자리니까. 그날 오후 백이호 김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자야, 고마워. 뭐가요, 할머니? 우리를 지켜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영자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야. 이런 순간들 때문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 정원에서 환자분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 낡은 간병 일지를 보니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30년의 경험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죠. 앞으로도 환자분들을 지키는 일을 계속할 거야. 그게 내 소명이니까. 소희 사건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어요.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과 가족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투명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고 있어.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병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65세의 얼굴이지만 뭔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30년의 경험이 진짜 인정받았으니까. 병원에 도착하니 미영이가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어요. 영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영아, 오늘도 기분 좋구나. 네. 어제 새로 입원하신 할아버지가 영자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선생님한테 간병 받으셨던 분이래요. 20년 전에. 20년 전? 그때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새로 입원하신 분은 307호 이할아버지였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자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20년 전에 제가 허리 수술하고 3개월 동안 돌봐주셨잖아요. 3개월.
그때가 생각나네. 그때 선생님이 밤새 간병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용기를 주셨어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돌본 환자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니.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점심시간에 이정민 의사와 마주쳤어요. 영자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그런데 소식 들으셨어요? 한소희가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았다고 해요. 3년. 그 정도면 가벼운 편인가?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의 범죄도 추가로 밝혀져서 추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더 오래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피해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정의는 실현된 거지.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보상받을 수 있을 거고. 준수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준수도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날 오후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좋아. 예전처럼. 엄마, 저 오늘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진짜? 어디에? 작은 의료기기 회사예요.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행이야. 좋구나. 엄마, 제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엄마는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질문을 벌써 몇 번째 하는지. 준수야,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당연해요. 저도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준수와의 관계가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있어. 저녁 무렵 백이호 김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너 정말 대단해. 뭐가요, 할머니? 혼자서 그 큰 일을 다 해냈잖아.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영이도 있었고 지훈이도 있었고. 하지만 시작은 너 혼자였어.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영자야, 너는 우리의 영웅이야.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너는 진짜 영웅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지켜준 영웅. 영웅이라. 내가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일을 했나? 영자야, 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뭘 배우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옳은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환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봐주시다니. 퇴근길에 지훈이와 미영이가 함께 걸었어요. 영자 선생님, 요즘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환자분들도 훨씬 편안해하시고. 미영이가 덧붙였어요. 그런가? 네. 그리고 다른 간병사들도 영자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존경이라니. 정말이에요. 어제도 다른 간병사들이 영자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다니. 영자 선생님, 앞으로도 저희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나도 배울 게 많아. 우리 같이 배워가자. 네. 이런 후배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낡은 간병일지를 펼쳤어요. 30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는 이 일지에 오늘의 일도 적어 넣었습니다. 307호 이할아버지 20년 전 환자분. 나를 기억해 주심. 감사. 김할머니 나를 영웅이라고 함. 부끄럽지만 뿌듯함. 준수 전화세 일자리 구함. 천천히 회복 중.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니 확실히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요양병원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겠지.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모든 분들을 최선을 다해 돌봐야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미영이, 지훈이, 이정민 의사,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가족이란 꼭 피가 섞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며칠 후 병원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박영자 선생님,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 원장이 말씀하셨어요. 교육 프로그램이요? 네. 선생님의 30년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보다 적합한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역할이 생긴 거였어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구나. 첫 교육 시간에 10명의 새로운 간병사들이 모였어요. 모두 젊고 열정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영자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한 분이 반갑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정말 존경해요. 존경이라. 아직도 부끄럽네. 저는 그냥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고 싶어요.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경험담이라. 3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간병일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의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새로운 간병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혼자라고 느껴져도. 왜요? 환자분들이 우리를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30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수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교육 어떠셨어요? 좋았어. 젊은 사람들이 열정적이더라. 엄마가 선생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네. 자랑스러워요. 준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니. 준수야, 너는 어때? 새 직장은?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좋구나. 엄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용기라.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준수야,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아. 네, 엄마. 약속드려.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힘든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어. 하지만 결국 해냈어. 낡은 간병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30년 간병 생활을 마무리하며,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며,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정의는 힘이 아니라 진실로 실현되는 것이며,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을.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 환자분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30년의 경험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가는 거였어요. 거울에 비친 65세의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박영자,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요양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다녔던 이 길이지만 오늘은 왠지 새로운 길 같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상관없어.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그리고 내 옆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봐요.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보자. 환자분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와 함께. 세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참 훈훈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병원 정원에서 환자분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야.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환자분들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말이에요. 30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박영자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